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 보은에서는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아기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잇따라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책임 공방이 커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되기도 했죠. 오늘 자세한 내용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건 현장 첫 번째 사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도랑에 33개월 아기가 빠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쩌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적시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때 맥박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지난달 30일 이 충북 보은군에서 일어났습니다. 33개월 A양이 농막 옆 1m 깊이의 물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119 신고가 들어갔고 119에서 20분 만에 근처 병원으로 A양을 옮겼어요. 그렇죠. 근데 심정지 상태에서 옮겨졌는데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좀 더 전문적인 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원할 병원을 알아봤는데요. 충북, 대전 포함해서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권까지 알아봤는데 무려 11곳의 이 상급병원에서 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이 7시에 다시 한번 심정지가 왔고 그 이후에 40분 뒤에 최종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중간에 대전의 한 병원에서 7시 반쯤에 수용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신에 대해서 부검은 진행한다고 하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좀 봤더니 이 전원 거부 자체에 대해서 따로 수사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의료법상에 보면은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을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들고 있는 예시인데요. 인력이나 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 뭐 의사가 부재 중이라든가 신병의 문제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전문 의료 분야라든가 고난이도 의료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병상이라든가 의약품 시설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의료진에 대한 어떤 폭행이 가해져서 치료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할 수 있는 병원에서 소아 중환자를 돌볼 만한 시설이나 의료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병원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는 수사당국과 별개로 또 조사를 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일까요? 그렇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물론 보건당국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든가. 그래서 작년 3월에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이 응급실 이른바 뺑뺑이 사건 때 그때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증도 환자 분류할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급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중증도를 분류를 해야 되고 이런 심정지 상태에서 왔다는 거는 즉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1단계 가장 위급한 상태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것 같고 뭐 가용 병상이라든가 의료 인력이 정말 없었던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의료진들 간에 이 전원 요청을 받은 의료진들 간에 환자를 인계하려는 어떤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보건당국에서 살펴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3개월 아기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을 거뒀다. 사실 이게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켜봐야 할 게 좀 돌이켜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문제지만 소아 중환자를 다루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의 대학병원 큰 급의 이 종합병원이 6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13곳에 불과합니다. 중증 환아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굳이 소아 중환자실을 따로 만들어서 투자할 만한 어떤 동력이 없어서 이런 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매년 2만 명 넘는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지만 절반 가까이는 일반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고요. 특히 사고가 난 충북 지역은요. 소아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아하. 충청 전체로 권역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충남 지역에 소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이 2곳밖에 없다고 하고요. 심지어 충북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A양이 처음 옮겨졌던 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처치만 해서 맥박을 돌려놓은 건데 그만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것인데요. 지금 이 사실 소아과 의사 자체의 어떤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고 도시 지역에서도 소아과가 폐업하고 뭐 작년에 폐과 선언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과에 대한 어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인력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의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봐야 할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의료 공백 얘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의대 교수랑 개원이까지 진료를 축소하겠다. 주에 40시간 딱 일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교수들이 그동안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면서 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오긴 했지만 이제 뭐 체력적인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진료 시간이 52시간 지키면서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봐야 되니까 결국 외래와 수술을 좀 조정을 하겠다, 축소를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고요. 여기에 개원이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이들도 주 40시간으로 야간이나 주말 진료를 줄이고 뭔가 의사들의 집단 행정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비대위 결론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개원이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강제를 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진료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가는 렌탈비라든가 뭐 임대료 그리고 뭐 직원들 인건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 지난주 굉장히 떠들썩했던 것이 유튜버가 그 사전 투표소에다가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 그게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구속됐죠. 그렇습니다.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전망을 예.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선고가 남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할 재범의 우려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곳에 설치된 곳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하는 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라든가 지금 공범이 2명이 붙잡혔는데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공범을 도피시킬 가능성 그리고 형량을 예상해서 도주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 유튜버 본인만 보면 혐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뭐 출석할 때 몇몇 이야기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침입을 한 혐의와 그리고 이 카메라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녹취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형량이 아마 지금 이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없었던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판례가 없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 측에서는 최소 징역 1년 이상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1년 안팎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어떤 행동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인원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예전에 그 대선 때 소쿠리 투표다 뭐다 해서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일부 유튜버들 중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 인원을 부풀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잡힌 이 범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뭐 개인 방송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촬영했는데 이 선관위의 발표 인원과 자기가 집계한 인원이 달랐다. 뭐 이런 방송을 한 전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본인이 어떤 부정선거의 의혹, 선거를 감시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본인의 행동이 비밀 투표를 침해하는 어떤 선거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 공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이 유튜버 외 공범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산 지역에 70대 공범이 처음 먼저 수사를 받았었는데 지금 50대 한 명도 더 붙잡혀서 일당이 지금 3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양산 지역의 길 안내를 돕고 그리고 뭐 운전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단순한 어떤 방조범이라든가 조력자를 넘어서서 같이 공모를 한 것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적용된 혐의는 일단 동일한 상황입니다.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비슷하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게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곳이 있거든요. 맞아요. 추가적으로 더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한 40여 곳 있다고 하잖아요, 이 카메라가.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돼야 할 텐데 그걸 다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이걸 마음 놓고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밀 투표는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갈 때 내가 어딘가에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찍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수사기관과 선관위에서도 지금 사전 투표소를 일제히 점검을 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에 설치된 것들을 잡아내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으나 혹시 이 사람들이 외부에 설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모방 범죄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투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철저한 수사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남 고흥 터미널에서 일어난 일이죠. 흉기를 난동한 40대 남성이 있었는데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어요. 이건 뭐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29일 오후 5시 반에 이 전남 고흥군의 공용 버스 터미널에서 어떤 남성이 농기구로 사용되는 흉기를 들고 이 시민들을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얘기에 따르면 일행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다가왔다고 하고요. 이 주변 사람들이 도망가고 1대1로 남았을 때도 계속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는 범인을 붙잡았는데 본인이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이 흉기는 농기구에 쓸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농사에 쓸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서 일단 인적 사항과 주거지 파악만 하고 돌려보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가 주장하기로는 이 사람을 다음 날에도 또 마주쳤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분통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귀가 조치를 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가장 존중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면요, 이 범죄를 범했을 만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증거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 사람이 신고한 그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줄 만한 피해자가 현장에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그러니까 이동을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농기구로 샀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뭔가 그리고 순순히 임의 동행을 했다는 걸 봐서는 어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죄를 범했다고 상당하게 의심할 만한 어떤 상당성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비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존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현행범인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현장의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만한 합리적인 상황이 펼쳐져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주변에 물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귀가 조치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신고자가 뭐 없었다고 하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도 내용으로는 신고자도 없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간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현행 범인으로서의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흉기 난동이라는 말만 나와도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뭔가 흉기를 갖고 있고 그전에도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뭐 협박한다거나
갖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는 처벌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좀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특수협박죄에서 협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예.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만 표현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흉기를 보여주는 것도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설령 소지하고 있고 상대방이 그 흉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흉기가 실질적으로 위협을 강화하는 데 쓰임이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위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는 뭐 추가적인 어떤 증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특수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조사를 해서 이 흉기를 소지하게 된 목적이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당한다라고 하면 살인 예비죄로도 의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사건 현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